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작년 6월에 여러분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7월 1일로 1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이 뽑은 여러분의 자치단체장, 여러분의 지역을 위해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1년이라는 시간이 평가를 하기는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1년의 어떤 평가를 해야 될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자, 무소속의 2곳, 민주평화당 2곳, 그리고 도지사와 다른 시군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1년의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네 분의 패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정치개혁고의 송기도 명예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기도입니다. 우석대학교 심리운동학과의 김인태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인태입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공동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기입니다. 예. 자, 오늘 나오신 패널 네 분은 아마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이 정치 관련해서 자주 나오시는 패널이시고 논객입니다. 그만큼 오늘 민선 7기 1년을 평가하는데 네 분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진행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좋은 평가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송 교수님. 예. 민선 7기까지 돌아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그런데 국회 정치권에 비해서 이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을 어렵사만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보시겠습니까? 총평을 좀 해주시죠.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제 그 임기가 지난 6월 13일, 예. 작년 6월 13일 날 선거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1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1년의 시간을 평가하기가 저는 좀 빠르다 생각은 들어요. 예. 이제 새로 물론 뭐 계속 가서 이제 중임을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짧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뇌물수수 혐의로 우리 전라북도에 여러 명이 이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근데 선거법 관련은 6개월 안에 결정을 내게 돼 있어요. 예. 기소 결정을. 그래서 작년 12월 13일이 기소 마지막 날이었고 그렇죠. 거기에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 그다음에 이항로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세 사람이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그동안 당선이 되고 6개월 동안 무심초사하고 있었고 되고 난 다음에도 기소가 됐기 때문에 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 그것이 이제 지난 이 송하진 지사 경우에는 이제 5월 14일 날 70만 원으로 항소가 돼서 확정이 됐고요. 고등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렇죠. 또 그다음에 이항로 진안군수는 지금 법정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 10개월 지금 받아서 예. 이제 말하자면 직위를 잃어버릴 상황이 된 거고요. 황인홍 무주군수도 6월 9일 날 80만 원을 받아서 100만 원 이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들 세 사람은 사실은 군정이라든가 도정에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좀 노심초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난 1년 동안 남북 문제 또는 북미 문제로 굉장히 그쪽에 이슈가 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6월 13일 날 선거가 있기 전날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하루 전날. 당연히 막 선거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후에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또 만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평양을 또 갔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도 만났고요.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판문점에서 또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 1년 사이에 6, 7번을 지금 남북미 정상들이 만나게 되는 이런 속에서 전북의 문제, 지방 문제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또 예. 차후에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송 교수님 말씀은 이제 어떤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많은 일들 속에서
지방자치의 어떤 현안들은 좀 묻힌 감이 없잖아 있는. 이제 그나마 모습이다. 좀 낫다는 게 예. 금년 1월 29일 날 24조 원대의 그 국가교통발전 사업. 네네. 그래서 전라북도도 이제 새만금 공항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됐기 때문에 그나마 예. 좀 빛을 볼 수 있지 예.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경재 의원님. 예. 네. 시장 군수 도지사들 만나 보면은 지난 1년이 그냥 뭐 그야말로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갔다. 뭐 예컨대 민생 챙겨야 되죠. 또 민원 또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약들을 또 로드맵을 만들어서 주민들 제시를 해야 되고 아마 바쁜 나날이었을 겁니다. 근데 또 그런 가운데서 한 가지 또 흠을 또 지적을 한다고 한다면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각 자치단체 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독창성, 창의성을 가지고 차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 정책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측면이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또 지적을 한다고 한다면은 시장 군수가 무슨 유치원 행사까지도 가서 축사를 하고 몰골 내미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건 너무나 전식성 행사에 치우치는 그 정도가 심하다. 그럴 시간 있으면은 적어도 천천히 고민하면서 지역의 문제, 지역 그린 글 문제, 또 지역의 현안을 중앙에 반영하는 어떤 그런 노력 이것들을 해야 될 시간에 무슨 뭐 개모임에 간다 할지 동창회 축사 간다 할지 저는 그 유치원에 가서 시장 군수가 얼굴 내민 걸 제가 봤어요. 그런 낭비할 시간이 이렇게 있는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차제에 좀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제시하고 또 민원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것들을 정책화하는데 중앙 정부와 유기적인 어떤 협조체를 구축하면서 지역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데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는 단체장과 의회가 완전히 민주당으로 또 완벽하게 재편됐습니다. 특히 의회는 거의 100% 가까이 민주당으로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과 단체장 협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현재까지 상황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3년 차에 들어섰는데 우리 전북 정치권은 중앙 정치에서 역할 존재감이 미미하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2명 있는데 이 두 분 다 비주류이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나름대로 큰 역할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거고요. 경제로 돌아가면 우리 전라북도의 굴뚝이라 할 수 있는 군산 경제가 PPA화 됐죠. 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 문제라는 지연 문제가 현재까지도 이렇다 답이 없이 답보 상태에 있고 새만금도 여전히 큰 진척 없이 진행돼 가고 있는 예산은 조금 늘어났지만요. 그리고 각 지자체를 1년 동안 보면 지금 완주도 그렇고 익산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요. 폐기물 문제들이 지금 쓰레기 수확장 문제, 폐기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고 신분적으로는 진안 군수가 법정 구속되었고 황인홍 무주군수는 겨우 뭐 예상을 좀 벗어나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한 일이 없었던 것 같고 익산 정원율 시장이 얼마 전에 또 다문화 관련해서 막말을 해가지고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더 막말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과연 시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고 장수군수는 어제 오늘도 지금 관사 문제 가지고 또 사과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과정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혁명 해묻은 어떤 갈등 과제였죠. 정의가 고창의 과제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기념일이 제정되어서 10년 동안 했던 표류 사업이 그나마 정리된 문제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경제적으로 보면 대기업들이 더 집중적으로 골목 상권까지 지출하고 있는데 이마트라든지 롯데를 중심으로 해서 골목에 들어오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방어해내지 못함으로써 더 지금 상황이 어려져 가고 있는 게 전체적인 우리 전라북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민생까지 총체적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김윤태 교수님은 어떻게 1년을 좀 보셨습니까? 네, 작년에 민선 이제 7기가 시작될 때 이제 전라북도 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VUCA 시대다.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그다음에 애매모호한 시기다.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 전라북도도 안팎으로 아주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지금 1년 됐을 때의 성과에 대해서 지난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약이 15개가 완료가 됐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신들의 노고를 취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 상황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물론 민선 6개 1, 2, 3 공약, 실패한 공약입니다. 그 공약
하고는 다르지만 핵심 공약들이 있습니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라든지 예.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공약들이 있는데 실제 순항했다고 하는 15개를 보게 되면 너무 두 가지에서 차이를 느낍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보고서는 조금은 더 긴장해서 지금 전라북도는 180만이 무너지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이 10,000명씩 1년에 10,000명씩 외지로 나가고 있고 GRDP가 0% 됩니다. 여기에 정말 역동을 갖고 긴장을 하려면 자화자찬하지 말고 실제 공약이 이대로 가면 정말 전북 대도약 시대를 4년 안에 만들 수 있을까? 어렵다. 예. 거기다 긴장감을 갖고 공약에 대해서 이행률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지난 6월 13일에는요, 도지사와 시장군수만 여러분들께서 뽑은 게 아닙니다. 교육감도 뽑았고요, 또 도의장, 도의회 의원, 또 기초의회 의원들, 교육감까지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장과 또 교육감, 의회 의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언급을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도와 14개 시군의 굵직한 현안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중요한 쟁점들만 좀 추려서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도 교수님, 교육감 전북교육청 그리고 예. 또 우리 사실 뭐 예천군 의회 문제도 문제입니다만 우리 지역 안에서도 의회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 있었던 1년이었기 때문에 교육감의 문제는 지난주 이 자리에서 아마 예. 이제 그 토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상상고 문제 때문에 아마 이 상상고 문제가 처음 이제 그 자율형 사립고를 갖다가 존치를 계속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예. 결정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문제, 전국적인 그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말할 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의회나 시의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도의회나 시의회는 가장 그 도의회나 시의회 의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도집행부, 그러니까 도정이나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맡긴 건데 지난 6.13 선거에서 도의회의 92.3%가 민주당 소속이고 시군의회는 74%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명 중에 1명, 시의회는. 도의회는 10명 중에 9명이 다 같은 당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지금 14개 시군 중에 12군데가 이 민주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견제와 균형이 스스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면 모르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을 대신해서 가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우리 그를 대표해서 가서 일을 잘하라고 보냈는데 그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은 당을 뽑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게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이 차지에 좀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예. 의회에는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억나는 건 완주군 의회가 셀프 세비 인상, 의정비 인상을 했죠. 그래서 결국 19.5%라고 하는 인상을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절차나 내용들이 전혀 국민과 소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선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불투명성들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 그걸 의결하는 과정 속에서 또 가결을 부결로 외침으로써 또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전국적으로 19.5%를 인상했는데 이번 그 완주군 의회 의정비 셀프 광폭 인상을 보면 우리 어떤 법적 미비 그리고 행자부 어떤 지침이 어떤 강제성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되면서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남원 지역에 임순남 지역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협의회장하고 도의원들하고 고소고발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웠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 도당 간부가 결국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또 최근에는 회기 중에 또 그 골프 회동을 했어요. 근데 그 답변 과정이 의정 활동의 연장선상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사회에서 그래서 아베하고 트럼프를 닮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 게 아닌가. 얼마나 거창을 하간 골프장 가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답변 과정에서 정원율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답변 과정에서도 참 막말을 함으로써 더 분노를 일으키는 어떤 사태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골프야 뭐 칠 수 있죠. 뭐 저희는 안 치지만 또 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같은 비상시기 회규 중에 예. 그런 걸 했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라북도 의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송성환 의장님이 2016년 해외 연수 사건으로 상당 기간 시달려 왔고 그래서 지금 의회 지휘봉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소가 돼서 첫 재판이 16일 날이 곧 있게 되게 18일에 예. 곧 있게 돼서 또 그런 과정이 이제 재판 과정 속에서 어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신분의 어떤 제약이 있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민주당 일색으로 되고 또 단체장도 대부분 민주당이다 보니까 의회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원래도 의회는 부각되지 않지만 집행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 광고비나 홍보비가 집행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점이 그쪽으로 권한도 그쪽이 센데 더더욱이 같은 당 소속돼 있다 보니까 이렇다 할 모습들이 강하게 보여주지 못해서 의회가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기가 참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 이영규 의원님. 아무래도 자치단체장에 비해서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의 관심도가 유권자들에게서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진행되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해외 연수부터 시작해서요. 비단 뭐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주민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뭐 집행부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의회와 관계가 이제 기관 대립형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기관 대립형이라는 거는 적절한 긴장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제 발전을 도모하는 건데,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는 가장 제일의 본연의 기능이 감시 견제란 말이죠. 감시 견제 기능을 소홀히 하면은 독주가 예상이 되고 독주 허용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반대급부를 챙긴단 말이죠. 의원들이 예. 예산이랄지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향응 뭐 이런 것들 많이 챙기는데 그 과정에서 비리 부패가 쏟아지고 그 비리 부패는 곧 파멸로 이어지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김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 눈높이에 반하는 어떤 행정 행태를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김제 씨 같은 경우는 박준배 시장의 딸이 소속된 극단이 오악산 축제 때 공연을 했단 말이죠. 그 곡단에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김제시 예산으로. 예. 근데 이 예산이 김제시 의회 상임위에서는 부결이 된 예산이란 말이죠. 근데 예결위에서 예결특위가 또 살아났어요. 근데 이거는 집행부의 로비랄지 입김이 작용을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복선이 깔린 것 또는 의회와 집행부 어떤 주고받는 그런 어떤 행태가 전제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 의회한테는 저희들이 주문하는 게 의회 본연의 기능을 해라. 의회 본연의 기능은 견제 감시다. 예산 심의 때도 그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시 견제 기능을 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기능을 포기하고 자제한다고 한다면은 존재감이 없는 것이고 주민들이 의원을 뽑아주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기능을 우리 지방 의회들이 거의 망각하고 대충 그냥 초록은 동생이고 예. 또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주민들한테 신뢰가 크게 떨어져 있고 또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그런 의회가 지금 오늘날의 의회가 아닌가. 더구나 민주당 일색이 되면서 그 더 큰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당 일색이어서 견제를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김윤태 교수님. 네, 기본적인 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하면서 또 일당 역할 그리고 전체의 지방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는가. 송성환 도의장 문제만 보더라도 자정 능력이 있다면 징계를 내리고 그 합당한 징계 속에서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잘못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예.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걸 들고 나와서 지금까지 이제 징계를 안 하고 있다가 만약 16일 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유죄가 나오면 그러면 도민들은 무슨 생각할 건가? 끝까지 밀고 있을 때까지 밀고 지금 송성환 도의장한테 들어가는 돈, 비용들 그리고 의정 활동비만 해도 5,9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도를 위해서 쓰이지 못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각 시도에도 똑같이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들도 똑같이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문제가 나왔던 이제 장수라든지 진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이 익산도 똑같이 이번에 이제 발생을 했고요. 지금 이제 김제 씨는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아주 또 이제 시끄럽습니다. 예.
군산이 그래도 나름대로 군산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네. 걸 통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경제적인 역할은 했지만 실제 현대중공업을 다시 재가동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한 입장을 지금 보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을 지나서 전라북도의 지자체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최하의 경제 성장률을 갖고 있고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예. 전체적인 긴장감이 떨어지고 역동도 없다. 이렇게 해서는 전라북도가 다시 회생하기 힘들고 나이 든 분들만 남을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국직간 시군의 현안들을 좀 살펴볼 텐데 우선 민선 7기는 송하진 지사가 이제 재선에 성공하면서 5년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잘된 일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선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가 면제된 부분인과 새만금 수변도시 예타가 통과된 부분들 아울러서 남아있는 과제도 있을 텐데 송 교수님 예,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방금 이제 잘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있죠. 방금 이제 이야기하신 대로 이 새만금 공항 건설 예타 면제 이게 예. 굉장히 전라북도한테 굉장히 이제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용차 산업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합쳐서 정부에서 1조를 지원받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GM 공장 분산 해결에 따른 이 지역 경제 상승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최근에 시내 다니시면 많이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거 보셨을 텐데 2019년 국가예산 7조 원 시대. 뭐 이거 이제 뭐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고 이제 많이 붙여놓긴 하는데 어쨌든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7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그걸 크게 이제 광고를 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인가요? 2019 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이 리얼매터가 이 단체장들의 1년간의 그러한 그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서 17개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각 지역에 1,000명씩에서 1만 7천 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 전라북도가 송하진 지사가 직무 수행에 대한 전북도민 평균이 긍정평가가 53.2%로 나왔고요. 이게 전국 5위입니다. 1위가 전남이었는데 전남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긍정평가가 60.2%로 가장 높았고요. 송하진 지사가 이 53.2%로 전국 17개 중에 5위로 올랐습니다. 그것도 예. 상당히 이렇게까지 잘 하고 계셨구나. 근데 그건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조금 게요. 잠깐만. 그래서 약간 좀 반신반의하면서 어쨌든 뭐 리얼메타 조사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전북 도민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방금 아까 이야기한 GM 공장 문제, 새만금 공항 문제 또는 뭐 국가예산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받았다. 어찌 보면 이거 홍보가 잘 된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걸 예. 보면서 이 송하진 지사가 지금 2기 아닙니까? 예. 뭐 1기와 2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쩌면 연속성은 계속 돼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예. 그 송하진 도정이 그런 알겠습니다. 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예. 도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기 대표님 좀 다른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호남민에 의한 지지에 기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리얼미터 조사 저도 봤는데 호남 사람들의 어떤 입장들이 단체장 여론조사에도 저는 반영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뭐 크게 두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전남이나 이런 데서는 또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예산 7조 원 시대의 문제인데 이건 새만금 예산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새만금 국책사업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데 그걸 넣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도 뭐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예산 증가율을 보니까 우리 전북이 거의 뒤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오보성 어떤 의도된 오보 아닌가 홍보성 오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라북도가 예타로 해서 이제 오랜 수건 사업이 이제 새만금은 했지만 그건 다른 지역도 또 다 예타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큰 성과를 냈지만 좀 물타게 된 측면이 있어서 안타깝죠. 그건 어쨌든 예타를 없이 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그 천만다행인데 이 새만금 예타 면제 이후에는 지금 전라북도가 이렇다는 어떤 모습을 못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요즘 말하는 복지부동 행정 지금 갈수록 전라북도가 심해져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김은태 교수님. 네.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이제 새만금 공항 유치를 이제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유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전문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새만금 공항이 전남에 있는 무안공항과 비교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고속철 축에 만약 새만금 공항이 위치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에서 1시간 10분이면 옵니다. 광주에서도 1시간이면 오고 서대전에서 40분 정도면 옵니다. 그 축에 만약 있지 않고 이 축하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 새만금공항 바닷가에 뭐 30분밖에 안 걸린다. 한번 거기 갔는데 한번 갈아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안공항은 30분을 당기려고 43km를 당기려고 예산을 2조 3,300억을 씁니다. 예. 그래서 겨우 30분을 당기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노력을 전략국대에서 과연 전문성을 갖고 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아쉬움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이제 보복 관세라든지 보복 조치들을 보면서 아, 이들이 엄청나게 준비했구나. 즉 전문성이 있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유치한 이런 성과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갖고 가야겠고요. 예. 이런 전문성이 꼭 필요한 데는 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도에서 특히 이제 익산이라든지 김제라든지 경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도의 앞으로 4년 계획 공약과 연결된 지역에서는 정말 전문성을 갖고 실제적인 그런 준비들을 해야겠습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도의 굵직한 현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1주년 기자 간담회 때에도 그 신규 사업 계속 사업 발표를 했습니다. 예. 공약 이행률도 발표를 했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대목은 좀 굵직굵직한 어떤 사업들, 포스트 새만금 이후의 사업들을 지금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뭐 학계랄지 뭐 지역사회한테 공모 과정을 통해서도 제안을 받고 그러는데 이게 안 나타나게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도지사도 그렇지만 시장 군수들도 그 지역에서 그 무슨 현안이랄지 또는 뭐 간담회랄지 지역에서 좀 속된 말로 놀지 말고 현대, 삼성, LG랄지는 연구소에 좀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제 주문은. 예. 그러니까 수석 연구원이랄지 연구소 원장이랄지 소장들 만나고 다니면은 엄청난 정보 아이디어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연구소는 그 모기업, 대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그 투자를 하고 세계 각국의 흐름, 경제시장의 흐름을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내는 그런 기능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과 주고받고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기업도 유치하고 기업 유치할 때 기업 맞춤형 정책을 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 유치원 행사장에 가서 학부모들 만나라고 손잡고 다니고 이런 전시적 행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시간 낭비적 어떤 생산성이 이어질까.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으로서 마찬가지고 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국회의원 지방의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지역 테두리 안에서 좀 놀지 말고 크게 좀 넓혀서 크게 그림을 그리는 그리고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잡아 당겨야 일자리 소득 다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또 연구소를 유치해야 일자리가 늘어갑니다. 기업 유치 그러는데 기업 유치를 하려면은 연구소가 와야 돼요. 연구소가 오면 기업들은 그냥 따라옵니다. 관련 업종들이. 연구소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연구소가 갖고 어떤 그 흐름이 앞으로 미래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인지 그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죠. 그걸 단체장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대목은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안 보이는 것이 안타깝고 아까 새만금 공항을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은 예타 면제랑 그냥 뭐 거저 1조 원 정도 되는 그 사업을 그냥 다른 데는 2조, 4조 사업도 많이 있는데 그냥 중과했냐. 근데 그 내막을 듣다 보면은 상당히 많이 애쓴 그런 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공항 하면은 우선 국토교통부에서부터 저항이 생기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갈래가 타지 않은 거를 축게 잡고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 과정을 전라북도가 뭐 TF 때 만들고 또 김현미 장관이 우리 신태인 출신의 장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공항 예타 면제를 그냥 다른데 뭐 스물뜨기 하는데 그냥 따라 덩달아간 건 아니고 상당히 공헌을 들여서 만들어낸 작품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자, 새만금이나 공항이나 철도와 같은 국책 사업들의 굵직한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 안에서 해결해야 될 또 도와 시군 간의 공조 속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주시장과 도지사의 어떤 공조 속에서 이 종합경기장 부분들을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는데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어 와서 진행을 해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 부분을 이제 합의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송기도 교수님. 예, 그 이제 아까 앞에 와서 이제 전라북 도정의 잘된 부분 이야기하고 예. 조금 이제
잘못된 부분 중에 가장 저는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도지사가 시군과의 정치적인 협력 아니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이걸 잘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정치적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송하진 지사는 전주시장을 2번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도지사로 좀 가 있는데 이번에 보면 저기 전주 완성구에 있는 대한방적 부지 예. 거기에 이제 특정 기업이 거기다가 이제 대규모 빌딩을 짓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에서 그 문제가 있었고 또 종합운동장에 이제 뭐 이 대기업이 들어오겠다 뭐 이런 두 군데 그 부지를 그렇죠. 놓고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와 김승수 전주 시장이 갈등을 보이는 게 그게 말이죠. 한 4년 간 것 같아요. 근데 해결이 안 나고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는 전주 시민, 전라북도 도민들은 답답한 거죠. 풀어지질 않으니까. 근데 정치라는 게 그러한 갈등을 잘 해소해 나가는 거고 예. 어찌 보면 꼭 무슨 뭐 위아래는 없겠습니다만 전라북도 도정이 전체를 아우르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그걸 좀 잘 좀 조정을 해야 될 텐데 그 조정 능력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좀 개인적으로 조금 뭐 좀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건지 아, 그 뭐 좀 어떻게 만나서 좀 소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어디 좀 들어가서 좀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저 문제 해결 안 될 때까지는 좀 나오지 못하게끔 하고 말이죠. 예. 교황 승출 방식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뭐 그 좀 들어가서 좀 만나서 좀 터놓고 이야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뭐 좀 정리를 하자면 뭐 굳이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하진 전 시장 시절에 맺어놓은 종합경기장 롯데 쇼핑과의 계약권을 김승수 민선 6기 시장 들어서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그 강한 의지, 이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끌어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전주시가 내놓은 안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듭을 지어 왔습니다만 도와 시군 간의 어떤 공조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 점에서 이제 한 가지를 좀 지적해 주셨고요. 이경재 위원님. 예. 종합 경기장 문제는 전라북도 정치력의 한계, 현 주소를 드리는 대표적인 단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종합 경기장 문제는 김한주 지사 당시에 2005년도에 송하진 당시 시장한테 무상 양해 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넘겨준 거예요. 그때 김한주 지사가 한 얘기는 중앙 정부에서 2,000명, 3,000명 모이는 행사가 있는데 당신들 숙박이니 컨벤션 센터니 있냐, 수용 능력이 있냐 했을 때 김한주 지사가 대답을 못한 거예요. 없거든요. 그럴 때 절실히 느껴가지고 전주시가 또 돈도 없고 하니까 이걸 양해할 테니까 만들어내라. 호텔, 컨벤션 센터 해서 나온 게 양여란 말이죠. 예. 그때가 2005년도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롯데 쇼핑 또는 그 롯데 쇼핑이 일부 부지를 종합경기장 부지가 4만 3천 명 되는데 일부 부지를 받고 종합경기장 야구장을 무상으로 지어주고 롯데 백화점 그 컨벤션 센터는 재정 사업을 하고 롯데 백화점 롯데 쇼핑을 짓는다는 계획이 2012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2019년도 올해 4월에 김승수 시장이 다른 새로운 그 변경안을 지금 제시해가지고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애당초 무상 양해에서 지금까지 걸린 시간이 14년. 그리고 송하진 전주시장이 당시 공모를 통해서 사업 결정한 이후에 8년. 이 세월이 지금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합경기장 문제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 변경 항상 일어나잖아요. 사업 예. 변경 첫 번째. 두 번째. 무능, 대안을 찾지 못해 그 많은 오랜 세월을 방치한 그 무능. 또 하나는 이런 무능이 또는 지금 방치된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력을 발휘해 못한 전라북도 정치력. 예. 그래서 3종 세트로 보는 단적인 사례인데 어차피 이제 다른 대안이 제시가 돼가지고 대안도 이제 문제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중앙정보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기 예. 때문에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윤태 교수님. 예. 네, 지금 종합경기장이라든지 뭐 대한방직터, 그다음에 옥정호 문제라든지 새만금 공항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지금 전라북도 지자체장들과 정치인들,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전라북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에서도 우리가 뭐 7조 원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 잠깐 나왔지만 실제 새만금에 들어가는 예산을 빼고는 6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곳곳에 수혈이 들어가고 피가 돌게 해야 되는 그런 예산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느 한 집안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만금에 대한 투자가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20년 후를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당장 집안에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자식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집을. 예. 지금 며느리가 출산을 못해요. 지금 1만 명 출산 전라북도에서 그것도 깨졌습니다. 지금 굶어가고 있고 자식들이 다 떠나가고 있는데 20년 이상 그때 투자를 위해서 전북의 미래는 밝다. 뭐 7조 원 시대 된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뭐 종합경기장, 뭐 대한방직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들이 있습니다. 서로 저마다 옳다 그래요. 그러면서 모든 사업들이 질질질질 끌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 제가 지자체장들과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가? 네. 자식들이 떠나는데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0%대인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아하게 학위 시습지, 문화놀이나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종합경기장 문제는 꼭 저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단체가 앞장서서 현재 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다고 봅니다. 김성수 시장이 처음 시장 출마할 때부터 종합경기장을 생태 도시의 어떤 큰 틀에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어떤 종합경기장을 만들려고 했다면 일관되게 밀고 갔어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 5년 동안 본인이 이끌어온 어떤 공약, 지금까지 전주시의 어떤 플랜을 하루아침에 석연찮게 뒤집어 엎고 결국은 그 송 지사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던 롯데한테 헌납하는 어떤 내용으로 갔는데요. 중국은 영국하고 전쟁에서 져서 홍콩을 100년간 어쩔 수 없이 뺏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전주는 롯데하고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롯데는 전주에서 롯데백화점에서 연 3천억 이상씩을 가져가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어떤 사회적 기업은 1년에 300만 원, 400만 원도 안 한 적이 많습니다. 고용 창출은 안 됐습니다. 전부 다 계약직만 했고 입점 기업들 어쩔 수 없이 있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한테 왜 50년 아니면 한 번 연장하면 거의 100년을 거저 준다는 거. 그리고 컨벤션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컨벤션은 정부에서 50%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도하고 전주시가 싸우다가 72억 1차분 놓은 걸 수도 못 해가지고 다시 어쩔 수 없이 반납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설득력이 없는 거냐면 정부에서 지라고는 돈도 반납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롯데에서 그 컨벤션 하나 저주 그것도 컨벤션 규모도 중국 규모예요. 뭐 경쟁력이 있는 컨벤션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공공의 땅을 이렇게 예. 롯데한테 불하는 문제는요. 요즘 시대는 민간 땅도 공군이 구입을 해가지고 시민을 위한 것으로 개발해야 마땅한데 예. 있는 부지를 파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을 꼭 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근데 한번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집안에서 자식이 떠나고 경제 성장률이 0%대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다 도둑놈이다. 다 우리 걸 다 가져간 사람이다. 제가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대기업이라든지 여러 산업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들어오게 하는 열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경제가 힘들었을 때 모든 자동차 회사를 다 팔면서도 자동차 부지 이런 거 1달러에 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이 교수님, 들어오게 저는 이거 꼭 그냥 오해를 여건을. 했어요. 제 말이 저는 삼성이나 네네. 기업 공장이 들어오는 걸만 롯데는요 쇼핑센터가 들어오는 겁니다. 쇼핑센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동대구 같은 경우도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와가지고 고석철에서 지금 익산역 벼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도 다 와가지고 거기서 쇼핑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뭐 오늘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찬반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도정을 짚는 속에서 도와 시군 간의 공조 문제를 살펴봤고요. 사실은 인구가 떠난다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도해드렸습니다만 182만 명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또 여러 가지 무엇이 부족해서 떠나든지 현실은 통계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중공 군산조선소의 중단이라든지 GM의 어떤 폐쇄, 물론 주식회사 명신이 다시 인수를 해서 이제 또 새로운 전기를 마련을 하겠습니다만 경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아울러서 과연 도내에 국회의원 10명이 있습니다. 다 여당도 있고요. 또 야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습니다. 과연 이 공조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치력으로 풀어갈 수 있는 힘은 이 정도인가?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손 교수님. 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제 정치인들의 공조,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민선 7기 단체장 보면 거의가 지금 여권이죠.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런데 국회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둘밖에 없어요. 10명 중에. 그리고 이제 나눠서 되긴 됐습니다만 지금
이 민평당이 5명,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2명, 무소속 하나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민주당 2명만 빼면은 사실은 지방 단체장이 거의 14명 중에 12명.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의원은 92%, 시의원은 74%가 이렇게 지금 민주당으로 돼 있으니까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꼭 엇박자가 나쁜 거냐? 이제 아까 공조 말씀을 해주셔서 예. 공조가 잘 안 되는 게 꼭 나쁜 걸까? 아니 오히려 어찌 보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주민들 입장에서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전북의 전라북도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할 때, 그때는 좀 힘을 합쳐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좀 당황스러운 걸 좀 봤는데, 상산고등학교가 교육감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예. 전원이 다 그걸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힘을 합칠 때가 있구나. 정말 정치적 공조가 잘 예. 되는. 근데 그게 그때가 아니고 다른 때 전라북도 이익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올 적에 조금 좀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면 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엇박자가 꼭 나쁜 건 아니다라고 첫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이랬을 적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정치력을 누가 가져야 되냐면 대체적으로 도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정치력을 많이 좀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제가 예를 하나 들까 하는데요. 전 김생기 정읍시장, 예. 그때 당시 유성엽 국회의원, 서로 정당이 달랐어요. 그리고 남원의 이완주 시장, 그제의 국회의원이 강동원 의원입니다. 서로 소속 정당이 달랐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김생기 정읍시장은 예산 확보차 국회를 갑니다. 유성엽 자기 소속 지역구 의원 방을 안 가요. 다른 의원들이 방을 들면서 그걸 기자들이 기사를 써서 나오잖아요. 이완주 시장도 강동원 의원 그렇게 사사건건 마찰을 빚으면서 그 시절을 사진관을 보내왔단 말이죠. 이건 이제 소속 정당이 다른 그런 케이스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건 지역의 에너지 낭비로 이어지잖아요. 예산이랄지 사업이랄지 정책이랄지. 그런 것들은 시장 군수 또는 국회의원이 서로 열린 마음으로 다가야 한다는 이런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자기 편에서 선을 긋고 물타리 치고 그런 지역 주민들한테 바로 패가 가기 때문에 그런 숙제를 던져주고 있고, 또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소속 정당이 같으면은 국회의원이 시장 군수한테 많은 주문을 합니다. 인사하죠. 또 예산 좀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반대급부, 사업,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라. 그 주문을 시장 군수들이 마치 수행비서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받아들이지 않아갖고 싸우고 나중에 공천에서 문제가 생긴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그냥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결국은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가 서로 열린 마음으로 더 높게 다가가는, 소속 정당이 같든 다르든 그런 것들이 지역 이익, 주민 이익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 자세가 중요하지, 소속 정당이 같을 때 또는 다를 때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김영기 대표님.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전라북도 정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인데요. 대필이면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전라북도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2명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2명도 비주류여서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게 참 비극이라고 봅니다. 전라북도에. 거꾸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8명이고 민평당 국회의원이 2명이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훨씬 더 8명의 민주당 의원이 뭉쳐서 중앙정부에서도 전라북도는 역할들을 했을 건데, 유감스럽게도 정치 다변화는 좋았는데 어떤 상황이 그렇게 벌어졌고, 지역의 중진이라고 하는 분이 2분 있는데, 우리 정세균 지금은 지역을 떠났지만 본인은 또 지역인이라고 자부를 하니까 종로구가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나가라고 이제 버티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우리 또 정동영 의원은 열심히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지만 민평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 가지고 있는 정치력에 비해서는 이렇다 할 역할을 중앙 무대에서 하기는 정당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역할은 좀 축소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광주 전남한테 치이고, 또 인구는 계속 또
182만까지 왔다고 하니까요. 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 정치권의 이 무력함을 탈출하는 과정이 내년도 총선에 돼야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윤태 교수님까지 듣고요. 다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라북도 국회의원 10명, 그다음에 지자체장들 어떻게 공조하는가. 2020년도 우리가 이제 전라북도 예산을 위해서도 이제 공조해야겠죠. 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만약 군산의 현대중공업이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재개하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재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과 지금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려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때 이 국회의원 10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러놓고 지금 현대중공업이 나름대로 세습을 해나가면서 실제 사무중공업에다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군산조선부는 재가동 안 하고 있다. 이거 불공정이다. 이 불공정부터 해소해라. 그래야지만 대우조선하고 합병을 승인하겠다. 이런 것들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금 같은 데서 삼성이 투자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의무가 없는 MOU뿐이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그것 때문에 LH를 뺏겼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을 소환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불러서 예. 그때 한 것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지금도 보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국회의원들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예. 전문성을 갖고 실제 할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못하고 실제적으로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만 바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라북도가 지금 계속 낙후되고 있는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찬반 토론이 아니어서 어떤 토론의 어떤 현장감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도와 시군 그리고 정치력에 대한 공조 관련해서 현안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질타를 좀 해주셔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천만 되면 당선되니까 보수 기득권화되는 적폐가 되풀이되는 것이다. 의회가 지평부 견제도 안 되고 각성해야 한다. 의회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고요. 독식 구조가 문제다. 정의당, 평화당, 한국당, 무소속 골고루 진출해서 서로 견제를 해야 한다. 아울러서 4당 체제가 정치 발전을 이뤄낼 줄 알았는데 민주당 외에는 존재가 없는 3당, 전북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끝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자치단체장들의 행보를 보고 내년 총선은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유권자들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제 내년 4월이면 총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민선 7기 1년 지난 시점에서 내년 총선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앞에서 나눈 말씀들이 다 연관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선과 연관지어서 유권자분들에게 좀 더 발로 뛰면서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그리고 그 자치단체장과의 공조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예. 네. 내년 총선은 4월 15일 날 하게 돼 있죠. 아주 중요한 정치 이벤트인데요. 우리 그 지역이 이걸 호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포크레인으로 그 땅을 파가지고 자양분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잘잘못을 가리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엄정히 심판을 해야 되고 잘한 것은 또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고. 근데 시군이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시장 고수들이 내년 총선에 반영을 정책들, 공약들, 사업들 지역의 현안들 이걸 지금부터 스크린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정당 또는 후보한테 공약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지역 발전을 하나 앞당기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지역 그림 그리는 그 디자인을 각 시군이 해서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정당에 또는 각 후보한테 후보 진영에 전달해가지고 우리 지역은 꼭 이걸 해야 되겠다. 적어도 10대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할 때 국회에서 예산이랄지 또는 뭐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예. 각 상임위를 채택해서 반영을 시키는 척병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지금부터 나서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균 대표님. 네, 지금 전주 시내를 보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특정인이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끝나서 적폐를 지금 청산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적폐 중 하나는 국회의원을 임기를 다 마칠 때까지 묵묵히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는 각 정당에게 이 국회의원 소환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강요해야 한다고 봅니다. 스스로는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100% 낙선을 시켜야만이 가능한 게 아닌가. 첫 번째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지역 정치를 보면
지금 민평당 내에서 유성엽 의원, 박준원 중심으로 해서 제3지대를 이제 곧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당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강력하고 거대한 민주당과 소수의 민평당 또 뭐 플러스 정의당 예.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또 당선되는가 아니냐고 하는 30년 묵은 또 쾌쾌 묵은 또 독주 정당에 나올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부터라도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예.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인물 중심으로 투표하지 않으면 전라북도의 미래에 희망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송교대 교수님. 예,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를 말할 때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그 이야기를 게티스버그 연설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세 개죠. 국민의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국민에 의한과 국민을 위한입니다. 내년 총선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이냐? 국민에 의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에 의한 사람.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한 사람은 다시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게 돼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공약 많이 이야기하는 거 이런 공약을 너무 쫓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의 삶을 좀 정확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보다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너무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공약 위주로 가서 공약 뭐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공약을 몇 퍼센트 했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도 대충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좀 우리가 좀 찾아보고 총선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찍을 건지 좀 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윤태 교수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저는 전라북도가 정치 의식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문화적인 의식 아주 높다고 봅니다. 환경, 예술 다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가난합니다. 소득, 일자리, 산업 모든 부분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기업 3분의 1이 적자 기업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전라북도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다른 정치의식, 뭐 보수니 진보니 뭐 소환제니 뭐 이런 거에 우리가 매달리지 말고 전라북도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경제를 유지해서 우리 자식들을 여기서 키우고 여기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머릿속에서만 이슈로 떠들지 말고 실제적으로 자식들이 일자리를 갖고 이곳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런 일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실천할 일꾼들을 뽑는 게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선 7기 1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다 보니까 부분 좀 살피는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뽑은 일꾼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토론을 진행하면서 아쉬운 대목은요. 우리 전북 도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반발력이 좀 낮은 게 아닌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발력이 없이 또 4년을 맞이하는 선거에 임하는 그 자세와 결과가 큰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그래서 더 많은 그 일하고 있는 자치단체장, 여러분들이 뽑은 그런 선출직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정치권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민선 7기 1년 여기서 평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